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대표님 블로그를 보니까 그 산재 관련된 사례들이 엄청 많이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다치신 분들 많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뭐 놓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대표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난청인데 이 소음성 난청이라는 그 질병이 일단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소음성 난청, 말 그대로 소음에 노출이 돼서 생기는 난청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건설 현장에 보면 저희 길 가다 보면 엄청 시끄럽잖아요. 막 두드리는 소리 나고 지나가는 행인이 들어도 시끄러운데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서 이제 귀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귀가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이 소음에 노출돼서 귀가 나빠지는 거죠. 공무원들 중에서도 많아요. 이를테면 경찰 그리고 소방관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무전기를 하면 수시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소음에 노출돼서 생긴 난청을 산재로 신청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6,900만 원의 산재 보상금을 대표님이 받아주셨던 케이스인데 그러면 6,900만 원이나 보상금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뭐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청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안 돼요. 그냥 처음부터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장애급여 신청으로 가요. 난청은. 그래서 치료에 대한 뭔가 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장애를 계속 안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호전이 안 되는 거죠. 이미 한번 나빠지고 나면은 다시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청기나 이런 거 많이 끼시잖아요. 치료가 네네. 안 되니까. 그러면 진짜 일하다가 이 난청이 걸렸는지 아니면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를 증명하는 게 키포인트겠네요. 그렇죠. 선천적으로 귀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10년치 병원 기록을 보게 되거든요. 네.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이제 같이 검사도 받고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은 이제 뇌경색 뇌출혈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가능한 건가요?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 이렇게가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과로,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 업무적인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일 수도 있고 또는 민원인에 대한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많아요.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근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최근 3개월 동안 과로를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게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 상병을 발병했다고 할 만한 모든 요인들을 조사를 다 해요. 제의자, 휴대폰, 다이어리, 노트북부터 시작을 해서 동료 진술 또는 회사 쪽 자료들 도움될 만한 것들은 다 모아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럼 방금 이게 뭐 회사 동료들 진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같이 일하셨던 동료분들이 이렇게 잘 인터뷰에 응해 주시나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업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경우에 보통 저희한테 오거나 회복이 되더라도 좀 기억력이 안 좋거나 좀 어눌해진 상태 또는 사망하신 상태에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제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가족분들은 몰라요. 가족분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회사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저희도 보통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동료들은 알죠.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동료분들한테 요청을 드리는데 이때도 반반이죠. 도움을 주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대기업일수록 본인한테 좀 피해가 될까봐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처음에 이 병이 생기자마자 저희한테 와야 된다고 했던 게 발병이 됐을 때는 동료들이나 회사에서도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네네. 나중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 최대한 설득을 해서 면담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얻는 거죠. 이 보상을 받으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네요. 이 산재 처리 과정을 하는 게. 그렇죠. 다음은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허리 다치신 것도 그렇고 또 손목 팔꿈치 신경 손상 되신 분한테 7,800만 원의 장애급여를 받아주신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뇌심질환은 업무를 할 때 이런 육체적인 힘듦보다는 정신적인 힘듦 또는 뭔가 절대적인 근무 시간이 중요하다고 보면 이런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루에
어떤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해서 어떤 중량물을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어깨,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다, 50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제조업에서는 공장에서 특히 자동차 쪽 조립 계속 라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팔을 어깨를 쓰시는 거죠. 또는 최근에는 마트에서 야채 코너에서 이제 과일 이런 거 감는 거, 랩 이거 하는 것도 계속 어깨를 쓰게 되는 거죠. 상자도 들고 이런 어깨 반복 업무를 했을 때 발생하는 거고, 최근엔 뭐 도배공 목 디스크였다 그러면 이제 천장 작업할 때 특히 위에를 많이 쳐다보죠. 그러면 경추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이 상병하고 이 업무하고 어떤 게 관계가 있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의 특성상 특정한 자세로 오래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그걸 이제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하게 적어야 돼요. 뭐 이 동작을 하루에 몇천 번 반복을 하고 중량물을 하루에 몇 번 들었다 내렸다 하는지, 도구는 어떤 걸 쓰는지부터 하는데, 이쪽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가 건설 현장도 많이 나가거든요. 네네. 각 직종별로, 각 직업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많이 알게 돼요. 자동차 정비공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승무원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하우가 그만큼 쌓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보통 산재라는 단어 하면은 이제 뭐 건설 현장이나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다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만 생각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일 가게라든지 뭐 도배공이라든지 뭐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보험이나 뭐 그냥 이제 드러났던 그런 보상보험들로만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지, 이렇게 노무사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나요? 진짜 많죠. 보통 저희가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직업병. 근데 이게 과연 산재일까 싶은 거죠. 다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뭔가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다쳤을 때만 산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게 좀 잘 공단에서도 많이 알리려고는 하는데 좀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자기가 겪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직업병이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게 또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뇌출혈로 예를 들었을 때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면 산재가 되고 집에서 쓰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 직업병이라고 하는 거는 퇴근을 하고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어깨 수술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있다가 터질 수도 있고 퇴근해서 집에 있다가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병이 생긴 게 기존에 일을 했을 때의 뭐 자세나 뭐 상황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인 모든 업력을 다 보게 돼요. 또 대표님 또 공무원분들 공상 처리도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소방관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은 이런 거를 알아서 다 챙겨주는 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안 챙겨주죠. 안 챙겨주고 아. 이제 소방관분들이 이렇게 공상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보상받게 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2010년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소방관분들은 신청한 게 다 불승인 됐었거든요. 인정을 안 해주다가 소방관 처우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좀 인정률이 좀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그리고 오래 일을 하신 분들인데 이 장애 급여를 청구하려고 하면 퇴임을 해야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퇴임하신 분들이 다 뭐 한 30년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이 장애 급여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뭔가 장애인이 됐나? 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하려고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괜히 이거 내가 신청하면 나라에 피해가 갈까봐 또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도 신청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게 될까 싶은 것도 있고, 그래도 최근에는 좀 많이 인식이 바뀌고 내가 일을 했던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분들은 그래서 인정만 되게 되면 장애 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연금으로 돈이 나오게 돼요.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소방관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30-40년 열심히 하셨는데 이거를 나라에서 뭐 알아서 챙겨주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산재들도 그렇지만 장애 급수에 따라서 받는 돈의 차이나 뭐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해 같은 경우는 1급부터 14급까지가 나눠져 있어요.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1급부터 7급은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으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어떤 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전과 비교해서 어떤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정해지는 거죠. 제일 낮은 등급인 경우에는 한 2달치 급여 정도 보상이 나오는 거고, 뭐 제일 높은 등급으로 가면 이제 더 많은 액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진짜 사람마다 다 상황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영상 보고 대표님한테 전화 드리면 직접 받아주시나요? 그렇죠. 저희 이제 제자분들이 카톡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전화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렇고 아마 선생님도 그렇고 전화가 가장 편해요. 가장 빠르고, 그리고 저도 전화로 좀 바로바로 물어보고 좀 설명드릴 거 설명을 드리고 전화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표님 직접 전화 받아주시나요? 전화는 무조건 제가 받습니다.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